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 모시고 전세 사기 어떻게 해야 근절할 수 있는지 또 근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전에서 또 한 300억대 전세 사기가 터졌고요. 또 인천에서는 깡통 전세로 한 1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또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전세 사기 피해가 참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저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사기를 당한 세입자분들 가운데 몇 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도 들은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또는 해결책 또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짚어야 될 대목이 이 전세 사기라는 이게 개인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뭔가 문제인 건지 이거부터 규명을 해야 그다음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교수님 뭡니까? 예,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거는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터지는 것들의 유형이 굉장히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순위 기망형, 그 다음에 동시진행형, 이거는 법적인 단어가 돼버렸어요. 예. 워낙에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단순히 지금만 터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전세 사기라는 게 100년 전부터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1980년 초반에는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당시 뉴스 보면은 뭐 1981년에는 동아일보 기사 보면 전세 사기범 162명 검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되어 왔던 것들이고 과거의 케이스를 보면은 범죄의 구조가 지금하고 너무나 흡사해요. 예. 따라서 이거는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적인 문제에 지금은 청년 세대들이 안타깝게 걸려 있지만은 부자 동네건 가난한 동네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은 다 걸 수 있는 다 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시스템 문제입니다, 사실. 네. 좀 전에 이제 말씀 주셨던 이제 법률 용어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유형을 어떤 형태인지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를 들어 가지고 선순위 기망형이란 건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중개업자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중개업자와 건축주가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것도 되게 웃긴 건데요. 그 다가구 같은 경우에 예.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좀 다르거든요. 예. 다세대는 둘 다 빌라 유형이에요. 근데 다세대는 101호, 102호, 201호, 202호가 각각 등기가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다가구는 똑같이 101호, 102호, 201호, 202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이 4개가 한 채로 카운트가 돼요. 근데 굉장히 웃긴 건 다가구를 인터넷에서 등기를 떼보면은 네. 인터넷 등기상에는 그 위에 선순위가 뭐가 있고 대출이 뭐가 있는지 안 나와요. 그래요. 그 주민센터 가야 나와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거 갖고 장난을 쳐요. 중개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세입자 젊은 친구가 왔을 때 젊은 친구한테 여기는 전세 하나도 없고 선순위 대출도 아무것도 없어. 당신한테 처음 전세 주는 거니까 굉장히 안전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알고 봤더니 갔더니 전세 다 껴 있고 은행 대출 다 껴 있으면 나중에 이 집이 날라가고 경매 들어갈 때 이 사람 못 받는 거죠. 네네. 그게 선순위 기망형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동시 진행형이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 이건 정말 조직 범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있어요. 건축주가 있고 건축주가 건물을 만들어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2억짜리, 그러니까 1억 5천을 끼고 만들었는데요. 그럼 본인도 얼마를 먹어야 되잖아요. 예. 5천만 원 정도 하여튼 뭐 매매를 하든 전세를 드리면은 본인이 5천만 원 정도 생길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어떤 트릭을 쓰냐면은 그 분양 중개사를 꼬셔요. 예. 한 1,000만 원 정도. 내가 한 5천만 원 순이익이 생기는데 분양 중개사 당신한테 1,000만 원 줄게. 당신은 뭐 하냐면은 젊은 애들 꼬셔가지고 전세 2억에 맞춰와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뭘 하냐면은 범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을 찾아요. 그 예. 바지 사장이 되는 예, 건데 그 바지 사장은 어떤 경우에는 노숙자도 될 수가 있고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줄 테니까 너가 이 집 주인해. 그럼 해요. 그렇겠죠. 그럼 해요. 그러면은 이 옛 주인, 그러니까 범죄의 마스터 플래너죠. 이 사람하고 분양 중개사가 5천만 원을 수익을 생기는데 그중에 3천만 원 옛 주인이 먹고 1,000만 원 분양 중개사가 먹고 자기들은 그 집을 넘기면서 빠져버려요. 예. 빠져버리면서 새로운 청년은 새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새 집주인하고 계약이 되는데
이 사람이 약간 좀 뭐 하여튼 뭐 노숙자 뭐 이런 사람들도 예. 있고요. 근데 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아니면 다른 대출이 껴 있으면서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서 이게 다 박살나기 시작을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그래서 이게 동시 진행형이라고 해요. 동시 진행형. 예.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세 사기를 당한 MZ 세대가 지금 집주인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현재 집 주인이니까 그 사람을 고소하겠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범죄의 마스터 플랜을 짰던 옛날 집주인하고 분양 사기사는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동시 진행형하고 그 선순위 기망형은 지금 거의 용어가 돼버렸어요. 법률 용어가. 그렇군요. 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상시 빈번하게 거래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또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법적으로 확인돼야 될 상황을 원활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걸로 확인이 하나 되고, 그리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가담됐었을 때 누구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빈틈이 많은 게 이미 확인됐는데 이게 메꿔지지 않았던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네요. 진짜로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기를 이제 근절하는 게 중요할 텐데 네. 이걸 좀 더 그럼 궁극적으로 이 원인 같은 게 아니면 현상이 밝혀졌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선은 그러니까 먼저 그 현상에 대해 세법을 하려면 우선 원인을 좀 알아야 될 것 네.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원인이 크게 네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전세 사기가 많이 터지는 데가 빌라들이에요. 네. 아파트는 많이 터지질 않습니다. 예. 사실은요. 빌라가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빌라에서 터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정보 비대칭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축 빌라인 경우에는 이게 매매가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매매 가격을 모르니까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 거죠, 사실. 예. 근데 우리 아파트는 전세 매매 가격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터지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 정보 비대칭성을 누군가는 해소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중개인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중개인이 중간에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1억밖에 안 되는 거를 꼬셔가지고 이 신축이고 예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2억이라면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정보 비대칭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도덕적 해이예요. 중개인이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공인된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젊은 층은 그 사람들을 믿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가지고 그러니까 옛 집주인이랑 같이 이 짜웅을 하는 조직 네. 범죄를 가담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도덕적 해이가 왜 발생했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감독 기관이 우선 부재하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지금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위 기망형에서 건축주하고 중개인 또는 분양 대행 업자 사람들이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전세 자체의 리스크가 존재를 해요. 그럼 법적 리스크와 금융 리스크인데,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4개의 리스크가 있고요. 예. 그럼 이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정보 비대칭성 같은 경우는 우선은 우리가 뭐 네이버라든지 어떤 플랫폼 보면은 그 아파트 가격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빌라에 대해서도 프랍테크 회사들이 존재를 해요. 예. 프라퍼티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빌라의 추정 가격을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공개를 해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 정보 비대칭성을 좀 다운시킬 수가 있고요. 예.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강력한 이 모니터링하고 처벌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돼요. 근데 네. 그거가 지금 약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작동을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자체가 굉장히 그 위험성이 담보된 거기 때문에 전세의 반전세와 같은 것들이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예. 하나하나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통계로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지표가 정례적으로 발표되고,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한 여러 자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통계치를 발표를 하는데, 유달리 빌라에서는 이런 통계가 정례적으로라고 해야 될지 발표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으신 질문인데, 우리가 국토부에서 우선은 실거래가 데이터를 정말 잘 공개를 해요. 예. 공개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데이터의 디테일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역삼동 628까지만 공개를 하는 거예요. 빌라의 거래에 대해서. 예. 그럼 이게 역삼동 628에 1인지, 2인지, 10인지, 100인지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본번이 나오는 거죠. 본번. 그래서
이 프랍테크 회사들이 거래됐던 케이스하고 예. 그 면적이든가 해서 맞춰가지고 본인들은 계산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사회적 이슈라고 하면은 물론 이게 그 어떤 개인의 이 뭐라고 그러죠? 그 정보, 그러니까 이 프라이버시까지는 와 정보 공개의 어떤 균형선들을 우리가 좀 더 잘 해서 네.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가격 추정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내뒀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가격 추정 시스템 구축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저희 연구실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데이터의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연구기관이라든지 예. 제3의 공인된 그 기관에 좀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풀릴 겁니다. 네.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그동안 빌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뭐라고 할까 가격 시세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도덕적 해이인데 네. 사실 모든 전문 분야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아무리 강도 높게 유지를 하려고 해도 법안으로 이 개인이 뭔가 이런 해이한 의식을 가지게 되면 근절하기 힘들 텐데 이렇게 또 건축주나 근처 사람들끼리 통정 거래를 해버리거나 미리 밀당을 해버리면 정말 일반인들은 속수무책일 것 같은데 이게 사후적으로 뭐가 구제를 받는다든가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을까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외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요. 좀 약간 이제 말씀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우선은 이 부동산 중개인이 그 우리나라보다 그 중개했을 때 수수료를 굉장히 더 많이 가져가요. 예, 그래서 부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만 부동산 중개인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도덕적 해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2008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거래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페널티가 작동할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이 본건에 대해서는 이 제가 봤을 때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부동산 중개인들은 금융 사기, 조직 범죄에 가담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제가 경찰하고도 인터뷰를 하고도 법률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을 때 이 범죄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중개인을 고소하지 않는 한 네. 지금 수사 여력이 없기 때문에 조사가 안 들어가요. 예. 그리고 그에 더해서 이런 중개인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지금 없어요. 예. 형식상으로 중앙광역지자체의 토지정보과라는 데서 이걸 하는데 예. 경기도 토지관리과라는 데 5-6명 있거든요. 경기도에 수만 명의 중개인은 감독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좀 더 좀 고민을 했다면은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서 전세 사기라든지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물론 지수가 가끔 잘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전국에 중개인 네트워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부동산원이 이 중개인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들을 특별사법 경찰권을 갖고 조사를 들어가잖아요. 네. 비슷하게 부동산원이 뭐 사법 경찰권을 갖든지 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평균적인 자산의 70% 가까이가 다 부동산인데 금융 관련한 계좌들 같은 경우 금융 종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일을 할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금감원이 철저히 관리하고 그리고 금융 종사자들은 계좌가 약간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전 국민의 재산이 더 많은 비중이 있는 부동산 쪽도 그에 준하는 그런 관리 체계가 들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공적인 영역의 시스템과 기관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데 네. 지금 그게 만들 수가 부동산원이라는 후보군요. 있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분양, 그러니까 신축 빌라를 한 다음에 이 분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분양하는 회사들도 꽤 많은데 네.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관리 감독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 예. 여기서 또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다른 말씀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본질이 금융 사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 국토부에서 가끔 뭐 전세 사기와 관련된 뭐 대책 나오는데
대부분이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약간 말은 안 될 수 있습니다만 금감원이 개입했으면 좋겠어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사고를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게 있는데요. 특히 이런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사회 초년생에 해당되는 20, 30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먹잇감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20, 30대가 전세 사기에 취약한 이유, 당연히 경험이 없던 게 제일 컸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걸 또 좀 봐야 될 것이 이게 20, 30대가 가장 디지털을 잘 사용하는 세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괜찮은 정보가 오픈됐으면 이 친구들이 그렇게 당하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와 관련된 그 리스크라는 게 사실은 이 법적 리스크가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해야지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법적 리스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를 보면은 다가구에 들어가는데 본인이 그 전날 인터넷에 등기를 떼봤다는 거예요. 예. 거기 없으니까 자기는 당연히 깔끔한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위에 선순위 다 깔려 있는 거라고요. 예. 그죠? 그거 정부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확정 일자란 걸 받잖아요. 예. 그죠? 근데 확정 일자를 받으면은 제가 이제 박 교수님이 집주인이고 제가 세입자예요. 예. 오늘 뭐 3월 뭐 10일인가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14일. 14일에 저 집주인하고 이제 제가 확정 그 전세 계약 오늘 확정 일자를 주민센터 가서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럼 그 확정 일자라는 게 3월 14일 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 법적 효력은 3월 15일에 나타나요. 예. 사실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마음이 나쁜 집주인은 오전에 전세 계약을 하고 오후에 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와요. 아. 예. 그럼 은행 대출이 선순위예요. 그렇겠네요. 예. 고시차를 이용해서. 야. 근데 그게 많아요. 그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보 책임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다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이 당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범죄를 일으키지 예. 상대적으로 부자인 거나 정보를 많은 사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 범죄가 굉장히 악랄한 형태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특히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례는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런 선택을 하기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2만 원 네. 정도 꺼달라고 하면서 메일을 보냈거나 뭐 문자를 보냈던 흔적이 있던데 일반인들도 보시기에는 그 피해 금액이 크지도 않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그 케이스가 사실 인천공동에서 일단 여성 노동자거든요. 예. 그 아마 제가 맞다면은 그 전날까지 회사 출근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 보면은 근데 이제 그분의 케이스를 보면은 전세가 9천만 원인데 이거를 띄어서 법적으로 조금 보조를 받아서 3,600만 원 돌려받아요. 예. 날린 금액이 5,4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박 교수님 말씀처럼 왜 5,400만 원 때문에 자살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기성세대는. 예.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한테 5,400만 원이 어떤 돈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20대가 평균적으로 1년에 그 돈을 저축하는 액수가 700만 원이에요. 예. 그럼 인천에 있는 노동자분이라고 하면은 700만 원보다도 낮을 수가 있겠죠. 예. 한 600 정도. 그럼 5,4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분의 9년치의 노동의 결과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9년치의 노동의 결과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전세 사기 액수가 1억 이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네. 그 중에서 한 5-6명 지금 목숨을 끊으셨는데 액수가 기성세가 내가 봤을 때는 큰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봤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인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보듬어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앞서 말씀 주셨던 일부 마지막 사건은 참 마음 아프네요. 예. 참 이게 빨리 이제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인 게 거의 확인됐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또 일각에서는 약간 극단적인 소리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없어질 때가 됐다. 이런 표현을 썼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도 계시고 뭐 학계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우선은 본건도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전세가 존재하는 한 계속 갭 투자가 있거든요. 예. 저도 사실 전세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 가능하겠냐를 봤을 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책이라는 게 한 번에 급작스럽게 하면은 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반전세화부터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전체 그 임대차에서 지금 전세 그러니까 푸요한 전세요. 뭐 네. 6천에 100, 뭐 6억에 10 이거 말고요. 네. 그냥 뭐 10억짜리 전세. 예. 이런 전세가 사실 계속 줄어들고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전세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매매 가격이 있으면은 무조건 매매 가격 또는 추정 가격이 있으면 추정 가격 절반까지만 전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하고 그 세입자하고 어떤 월세를 서로 딜을 한다든지 해서 반전세화를 좀 많이 돌렸으면 좋겠어요. 특히 네. 빌라는 반전세화를 해야지 이런 문제가 아마 없어질 겁니다. 전세 네. 사기가. 일단 그 어떤 국가에서 원래 인정해줬던 제도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수정됨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겐 국가가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보조를 좀 해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만약에 전세 제도를 다 없앤다 그러면 전세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재산 포트폴리오 유지했던 분들에게 국가가 거기에 준하는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하여튼 모두 월세를 돌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보면 벌충해 줄 수도 있어야 그게 가능할 텐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에 이제 그런 그 어떤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하면은 지원의 수혜 대상자는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타워팰리스 있는 분까지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수혜 대상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민층에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서민층에 대해서는 제 의견으로는 바우처 제도를 좀 더 현실화시키면 돼요. 바우처 제도를 좀 더 현실화시켜서 그분들한테 워낙에 저소득이니까 우리가 특정 기간 동안은 바우처 제도를 해서 본인의 월 주거비 상승을 좀 막아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중산층 이하 계층에도 동일한 그 정책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는 약간 정책의 유예 기간 같은 걸 좀 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나름대로의 소득을 부분하고 그리고 유예 기간을 준다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전세가 또 이렇게 나름대로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그런 데서도 전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해야 되지만 이게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갭 투자가 또 성행한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반전세로 바뀌면 이 갭 투자도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사실은요.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단순적으로 부동산 금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10억짜리 주택이 있다고 치자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본인이 주담대 끼고 본인 거주 목적으로 사는 경우에 뭐 7억에 대한 전세가 있고 3억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분은 사실은 주담대 7억에 대해서 본인이 이자를 지불하는 거고요. 만약 제가 갭 투자를 한다고 하면 똑같이 10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7억의 전세가 있다고 하면은 본인은 그냥 동일한 3억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달이 들어가는 돈은 없어요.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후자가 더 유리한 훨씬 거죠. 유리하게 되는 예. 거죠. 금융 측면에서. 그래서 전세가 존재를 하는 한 그리고 전세 가격의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는 갭 투자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거는 계속 일어났던 패턴이에요. 네. 사실 전세라는 제도가 방금 교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 전세 들어온 사람의 돈이 결국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원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결국 그 금액이 반전세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갭 투자도 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건 전세가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자본력이 약한 사람이잖아요. 예. 상대적 약자가 지금 대부분의 전세가 자기 돈 100%가 아니에요. 금융권을 빌려요. 예. 사금융을 활용해서 자기가 파이낸스를 한 다음에 이거를 상대적 부자한테 갖다 바쳐요. 네. 그러면서 전세 사기 같은 것들을 일어나는 걸 보면은 이 집주인이 상대적으로 선함을 믿어야 돼요. 예.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예. 이게 얼마나 웃겨요. 자기가 파이낸스를 일으켜가지고 돈을 모아서 집주인한테 갖다 바치는데 2년 후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의 선함을 믿어야 되는 거. 제가 봤을 때 이 전세 제도라는 게 되게 웃긴 제도예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셨지만 이런 전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함 이런 게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서민들에게는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개되는 부동산 관련한 대책들을 보면요.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건설사가 일으킨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10조 원 가까이 투자하게 되고요.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데 왜 유달리 전세 사기는 금액도 사실 부동산 PF에 비하면 너무 소액이잖아요. 왜 여기에는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사회적 배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배제요? 해요. 사회적 배제. 그러니까 이 MZ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아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타자화돼 있어요. 예. 타자화돼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 얘기했을 때도 반대의 논거가 예. 4인 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피해를 정부 세금으로 메울 수 없다는 소리를 했어요. 예. 근데 이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부의 어떤 100년 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이 존재를 해요. 정책을 제대로 뒷받침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근데 4인 간의 거래에 나타나는 피해를 정부 세금을 메우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동일하게 PF에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럼 PF를 도와줘서는 안 돼요. 예. PF는 거기서 이익이 나면 모두 기업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피해가 나타나니까 이거를 이 사회화 시켜버리고 있어요. 근데 전세 사기는 정부 책임이 존재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애들이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사회적 배제가 너무나 강력하게 돼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홍콩 ELS 같은 경우에 물론 그 어쩔 수 없이 당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4인 간 거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회사 상대적으로 부자인 거 도와주는 것 그리고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홍콩 ELS에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정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이게 전세 사기를 당한 젊은 층한테는 이거는 4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메꾸는 거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정책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당신들이 주거 안정성 때문에 뭐 LH나 이런 데 임시거처 마련해 줄 게가 다예요, 사실은. 예. 이게 굉장히 잘못된 어프로치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 PF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그 이게 신용 위기로 뭐 전가되는 경우 또는 뭐 건설 회사의 어떤 부채가 일어났을 때 뭐 2차, 3차 하도까지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동일한 논리로 젊은 층한테 이 5천만 원, 6천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 친구들이 이걸 날린다고 했을 때 소비가 일어나겠냐고요, 사실은요. 네. 사이즈도 몇만 명 반응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명분 같은 건 있다고 봐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세 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얘기했다면 방금 질문 드린 거는 피해자들에 대한 관점이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적지 않은 비중으로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선은 이게 저는 우선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경매 넘어가서 돈을 날리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 이 사람들 후순위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경매에 들어가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것이어서 저는 이거 사회적 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 이분들이 후순위를 1순위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은행권이 2순위가 될 겁니다. 예. 근데 은행들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예. 작년에 횡재세 얘기가 나왔고 예. 그리고 왜 은행이 그 2순위가 3순위가 됐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은행은 언젠가 끝까지 돈 다 받아내요. 근데 이 개인 MZ 세대가 후순위가 됐을 때 지금 현재 바지 상사장한테는 고소를 했어요. 예. 옛 주인 그다음에 중개사까지 고소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렇네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사실은. 그래서 빨리 이거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순위를 조정하면 그래도 우선은 좀 낮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서민들의 주택 안정에 대한 대안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제로 기억하는데요. 6년짜리 단기 등록 임대주택과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의 신규 도입을 골자로 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법안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 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기하겠다라는 이런 법안들인데요. 이 법안은 일단 좀 실효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근데 사실 뭐 예전에 나왔던 거 다시 하고 뭐 그런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빌라 같은 경우에 뭐 6년 단기 임대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기존에 있는 매매까지 매매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을 허하게 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축이어야 되는 거죠. 네. 신축에 대해서 빌라에 단기 6년 임대주택을 등록화한다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신축인 경우엔 새로운 공급량이 나오는 거니까요. 예. 그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업형 같은 경우에 20년 임대주택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잘 짜야 돼요. 왜냐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예. 역세권 청년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규모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로 1인 가구입니다. 예. 그럼 이번에 기업형 20년 임대주택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양한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을 좀 해서 정책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서울이에요. 지방 광역 도시들은 세종시 빼고 대부분이 주택 공급 그 오버서플라이예요. 네. 초과 공급. 네. 이런 데는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그 서울에 대해서 이런 정책이 좀 나오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이렇게 임대주택이 필요한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적인 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까지도 끊임이 없습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결국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민간에선 공급을 하기가 주저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그렇다면 공공 부분에서 이걸 나서야 되는데 공공 부분은 무슨 재원이 있느냐라는 의견부터 또 나름대로 공공 부분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다 보면 그 임대주택이 너무 조악스럽다 보니까 또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선은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공이 공공 브랜드의 그 임대주택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1960년대, 70년대 들어서면서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깨진 유리창 이론 같은 것들이 보면은 다 저소득 서민인데 좋은 환경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뭐 대학교도 진학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잡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작동이 안 했어요. 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정책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주로 미국입니다. 정책의 네. 패러다임 변화는 뭐냐면은 효율성 있는 민간 자본들이 민간 회사들이 임대 아파트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민간이 제공을 하는데 다만 정부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우리가 뭐 세제 혜택 인센티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의 수익률을 어느 정도 맞춰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SH하고 LH가 더 이상 사업을 못해요. 예. 거대한 땅이 없어요. 예. 그래서 SH는 앞으로 주로 해야 될 방향은 그 토지개발업자가 돼야 되는 거, 정비구역 사업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는 SH 브랜드 아파트로 들어가진 않아요. 예. 그것도 SH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SH는 토지를 정리를 하고 그 위에 민간이 임대 아파트를 줘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미안 브랜드의 임대 아파트 이미 존재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인데 다만 이게 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적인 어떤 개발 금융 상품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네. 그게 우리가 좀 약합니다. 네. 건설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뭐냐하면 노른자위 지역에 어떤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또 일부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게 포함되는 이런 여러 가지 강제 조건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는 제대로 우리가 개발하면 나름대로의 큰 수익이 떨어지는데 그 수익을 가지고 임대주택은 별도로 다른 데다가 지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어떠냐. 그러니까 그런 논리도 말은 됩니다. 네. 말은 되는데 이게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렇게 할 거면 본인들은 정부한테 인센티브를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인센티브 얘기하고 용적률 높여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사회적 책임을 안 하겠다 말도 안 되는 네. 얘기고요. 첫 번째 우리나라 디벨로퍼들 일본이나 미국 갖다 놓으면 다 망할 겁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세요. 네. 규제, 커뮤니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그냥 헤엄쳐서 돈 먹은 거예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런 임대 아파트 단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과연 그 수익률이 안 좋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서 남산타운 아파트 같은 네. 경우에 5천 세대인데 임대 아파트 비중이 2천 세대예요. 와, 그럼 5채 중에 2채가 임대 아파트잖아요. 네. 그럼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전혀요. 누적 상승률로 봤을 때 남산타운 아파트 경우의 누적 상승은 서울 평균과 동일해요. 그 3천 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 아파트 있는 비중하고 전혀 상관없이
가격이 오를 땐 다 같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면 정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수익성 측면에서 임대 아파트에서 여쭤봤다면 이제 약간 커뮤니티, 정서적 네, 네. 측면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임대 아파트가 껴있는 단지들에 살고 있는 분들을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저도 한번 현장 실사를 몇 번 갔었는데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같은 단지에 살다 보니까 서로 좀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어떤 지역이 어떤 계층이 사는 동네다 낙인 효과를 방지하려면 섞어 사는 게 더 훨씬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과연 주민들에게 행복한 거주 방식인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에는 임대 아파트가 어딘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예.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 한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데는 A동, B동은 분양, C동 임대 아파트 딱 알고 거기에 아이들끼리 못 놀게끔 뭐 막아놓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눈에 보이는 차별을 하는 개발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 정말 좋은 사회적 실험을 했어요. 네. 한 동에 SH가 갖고 있는 임대 아파트들이 있어요. 예. 어느 게 임대 아파트인지 몰라요. 아. 거기는 그런 문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그 소득 수준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 안에서도 섞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중위 이하에 대해서 임대 아파트를 한다고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 미만에 대해서 한 뭐 20%가 들어가고 20에서 50%가 80%가 들어가게 한 이런 식으로 맞춰요. 그러면은 분양에 사는 사람들이나 네. 임대에 사는 사람들 일부는 거의 다 같은 어떤 소득 수준이에요. 예, 사실은 예. 그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그리고 주거 문제 그리고 수도권 밀집 문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수도권의 임대주택 공급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럼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예. 줄고 있고 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도권의 대기 수요가 존재를 하고 예. OECD 대비 우리나라가 공공에서 임대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 공공 임대 아파트 플러스 민간 임대 아파트나 공공이 임대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비중이 너무너무 낮아요. 따라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은 그 부분만큼 SH 브랜드가 절대 아닙니다. SH 브랜드가 아니고 프루지오 브랜드고 이 편한 세상이건 다만 그런데 SH가 임대료를 통제할 수 있는 그 물량을 우리가 많이 확보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에서 제가 그 다음 질문할 거에 대해서 답을 벌써 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여쭤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SH라든가 LH. 요즘 이쪽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덕적 해이가 유발됐던 사건도 있고 그리고 LH나 SH가 과연 제대로 된 지금 주택 공급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두 주체가 우리나라에서 주거 안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충실한 역할을 하려면 어떤 역할 변화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까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 SH는 그렇게 도덕적 해이가 없었어요. 네. 근데 주로 문제가 났던 것들은 LH고 LH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에 어떤 분이 가담하기조차 했었어요. 그러니까 LH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회사 차원의 혁신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LH가 이 토지 디벨로퍼 역할을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SH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로 서울에서 하잖아요. 예. 서울도시공사였으니까. 근데 지금 서울에 땅이 없어요. 그럼 SH는 지금부터 좀 조직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용산 공제 업무지구라든지 이런 데 코레일 땅이긴 합니다만은 SH가 적극적인 랜드 디벨로퍼로 들어가서 네. 일정 부분 본인들이 토지를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허드슨 야드 개발이라든지 지금 사람들 막 이 동경에 있는 아자부다의 힐즈 보고 미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보면은 거기서 공공 디벨로퍼 LH나 SH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요. 예. 허드슨 야드 개발 같은 경우에는 허드슨 야드 디벨로퍼 코퍼레이션이라고 SH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가 딱 랜드 디벨로퍼로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본인들이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SH 역할은 그런 걸 해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어떤 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고 그 안에서 이제 토지 디벨로퍼로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토지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성장을 해야죠. 네. 지역에도 많은 도시개발공사들이 있는데 거기는 좀 만선적인 지금 부채 문제에 허덕이는 곳들도 많고 그쪽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국민들 여러분들도 조금 같이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네. 사실 우리가 SH나 LH가 선의로 그 임대료를 굉장히 낮춰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의 반발, 정치권의 반발 때문에 임대료를 지금 못 올려요. 예.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임대료를 최소한 인플레이션만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돼요. 네. 거기 사는 분이 너무 못 살아서 못 올린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으로 어느 정도 재정 부담할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네,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네.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이 참 한정된 재화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게 뜨거워지고 심지어 감정적인 골까지 생기는 그런 이슈입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 참다 못해 직접 좀 뭔가 설명도 하고 개인 의견도 피력하면서 이 상황을 이해시키는 이런 행동을 직접 하시겠다고 나섰다고요.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제 제자들 친구가 전세 사기에 피해 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친구 경찰인데도 당해서 아유. 전세 사기 이슈를 조금 사회적 캠페인을 하고 싶어서 제 조그만 유튜브 채널 하나 팠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역할이 저는 교수님들이 꼭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빈틈을 또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면 우린 또 약간 정치적인 뭐라고 할까 프로파간다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립적이고 학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역할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유튜브 채널명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약간 창피한데 그 김경민의 인사이트라는 채널을 좀 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좋은 일 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이런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부동산 이슈들 많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송경재도 자주 나와서 같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일이었고 우리 국가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꼭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오늘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민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는 물엔 미세 플라스틱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